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 인증 또는 개인 식별이란 나랑 지금 인터넷 통신을 하고 있는 상대편이 진짜로 내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기술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 나눠지는 이유는 개인 식별이 사용자 인증, 유저 어센티케이션에 비해서 좀 더 보안성의 강도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의 강도가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증 또는 개인 식별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한 방식 또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사용자의 지식에 기반한 방식 또는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징에 기반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것은 홍채인식, 지문인식 같은 게 있고요.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한 것은 패스워드나 비밀번호가 있고요.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한 것은 보안 카드나 열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생체인식 기술들, 신체적 특징에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이 편리하긴 하지만 많은 암호 전문가들은 보안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에 기반한 생체 인증 기술, 사용자 인증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및 개인 식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체 인식이나 패스워드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개인 식별 기술들은 보안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먼저 생체 인식 기술,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 기술부터 살펴보면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 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단위는 FAR과 FRR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R은 False Acceptance Rate의 약자입니다. FRR은 False Rejection Rate의 약자이지요. FRR은 이 사람이 정당한 올바른 사용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생체인식 시스템이 그 사람을 거부할, 오인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FAR은 False Acceptance Rate의 약자로 이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고 어떤 강도라든가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정당한 주인으로 오인할 확률을 말합니다. 이러한 FAR과 FRR의 특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많아서 굉장히 사용자의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False Acceptance Rate를 굉장히 낮게끔 만들어야 되죠. False Acceptance Rate를 굉장히 낮게끔 해놓으면 생체 정보의 확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올바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alse Rejection Rate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FAR과 FRR은 서로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가 생체인식 시스템의 보안 강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체인식 시스템이 가지고 수 있는 이런 부정확함 아니면 보안상의 취약성은 똑같이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패스워드 인증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갑돌이가 인터넷 쇼핑몰의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액세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갑돌이는 쇼핑몰과 패스워드 A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지요. 갑돌이가 사용자 등록 당시에 나는 나의 패스워드로 PWDA라는 걸 쓰겠다라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자기 자신의 DB에다가 갑돌이의 패스워드는 PWDA다라고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크게 세 군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갑돌이가 자신의 패스워드를 취약하게 고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취약한 패스워드, 천사라든가 자기 자신의 생년월일을 패스워드로 선택을 한다면 쉽게 공격자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그냥 인터넷에 아무
보호도 하지 않고 보내게 된다면 중간에 해커들이 이러한 패스워드를 통신로상에서 쉽게 가로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의 내부 직원이 이런 패스워드가 기록되어 있는 DB에 자유롭게 액세스를 해서 갑돌이나 갑순이 고객의 패스워드를 훔쳐내서 외부에 알리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Stolen Verifier Attack이라고 그러는데요. 때문에 전 시간에 패스워드 인증 방식은 개인 식별이 아니라 사용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에 해당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의 취약성 중에서 먼저 패스워드 길이에 따른 안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 키 암호 방식이나 대칭 키 암호 방식의 어떤 키의 안전도를 보면 1024비트 공개 키 암호 방식인 경우에는 이 키를 무작위로 찾아내기 위해서 2의 86승 정도의 복잡도, 스텝을 필요로 합니다. 56비트 대칭 키 암호 방식인 경우에는 2의 54승 정도 되는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어떤 키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8글자 패스워드인 경우에는 2의 23승 정도의 시간, 2의 23승 정도의 횟수만 반복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쓰고 있는 패스워드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4자리 비밀번호인 경우에는 훨씬 떨어져서 2의 13승 정도의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만 거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쉽게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공격자가 자기 자신의 패스워드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패스워드를 랜덤한 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내가 패스워드를 안전한 패스워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랜덤한 값으로 패스워드를 선택하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값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쉽게 다른 사람들이 추측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서로 이러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서버나 인터넷 쇼핑몰 아니면 은행 등에 보낼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인터넷 쇼핑몰에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패스워드를 날려보낸다라면 중간에 통신로상에서 공격자가 가로채서 패스워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암호화시켜서 쇼핑몰에 날려보내면 쇼핑몰이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풀어서 원래 패스워드 PWDA를 구한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갑돌이께 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방식을 거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켰을 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공격자가 이 암호화된 정보를 가로채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암호화된 정보를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에 전송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암호화된 정보를 풀어서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갑돌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그러는데요. 굳이 암호문을 풀어보지도 않아도 이 암호문을 재전송함으로써 다른 사용자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이 암호화시킬 때 시간 정보를 같이 첨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T1이라는 시간에 사용자 인증을 하고자 하면 시간 T1과 패스워드 PWDA를 같이 묶어서 암호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보내면 인터넷 쇼핑몰은 암호문을 푼 다음에 지금 시간이 T1이 맞는지 또 이 패스워드가 갑돌이께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 PWDA 타임을 가로챘던 공격자가 시간이 한참 흐른 T3나 T4라는 시간에 이것을 재전송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이 풀어봤을 때는 시간이 T3나 T4가 아닌 T1이 들어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전송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이것을 안전하게 전송하고자 할 때는 패스워드와 함께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로그인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보냄으로써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게싱 어택,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나 아니면 리플레이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패스워드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어떤 보안 사고의 어떤 발생, 어떤
케이스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부 직원, 내부 관리자에 의한 패스워드 유출인데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DB에다가 아까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었죠. 갑돌이의 패스워드는 PWDA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패스워드, 생 패스워드를 그대로 기록하게 되면 관리자가 사용자의 패스워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 값을 해쉬해서 그 해쉬 값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해쉬 함수라는 것은 전자서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압축해주는 어떤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것이 일반적인 압축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압축 프로그램은 압축한 결과값으로부터 원본을 복원해낼 수 있는데 이런 해시 프로그램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DB에다가 패스워드를 압축한 값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러면 내부 관리자라 할지라도 패스워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갑돌이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것을 압축시켜서 요 값과 기록되어 있는 해시 값을 서로 비교해서 이게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도 역시 딕셔너리 어택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랜덤 값, 썰트라는 걸 사용해서 좀 더 안전성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아까는 패스워드 값만 해시 함수를 돌려서 압축시켜 놨는데요. 지금은 패스워드와 함께 각 사용자 고유의 랜덤 값, 썰트라고 불리는 랜덤 값을 같이 압축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자가 미리 어떤 패스워드에 대한 압축값을 어떤 딕셔너리, DB화 시켜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유출시키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DB 파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요새는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밀 분산 방식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패스워드 파일이 있을 때 이것을 3조각 아니면 4조각으로 서로 쪼개서 나눠 놓습니다. 우리가 보물섬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지도가 있을 때 그것을 2조각, 3조각으로 쪼개 놓죠.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원본이 복원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보물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것을 비밀 분산, 시크릿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크릿 쉐어링 기술은 예를 들어 3.5 시크릿 쉐어링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5조각을 낸 다음에 이 5조각 중에서 3조각만 모이면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3.5 비밀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4.7 비밀 분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7개의 조각 중에서 4개의 조각이 모이면 원본이 복원되게끔 만들 수가 있죠. 앞에 설명드린 패스워드 파일은 3.3 비밀 분산을 적용시킨 경우입니다. 3개의 조각들이 전부 다 모여야지만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 분산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비밀 정보 12를 5명의 사용자한테 분산을 해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랜덤한 2개의 값 A하고 B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7하고 8을 여기서 예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는 11이라는 비밀 정보를 5명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냐면 5명 중에 3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원래의 정보, 이 비밀 정보 11을 복원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에 A는 7, B는 8, K는 11을 대입합니다. P는 모듈러스 값이 돼서 17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7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1 모두 17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x값에 1, 2, 3, 4, 5를 대입해서 각 결과값 9, 4, 13, 2, 5를 5명의 사용자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5명의 사용자 중에서 K2, K3, K4 이 3명의 사용자가 비밀을 복원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K2 사용자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값
X값 2하고 결과값 4를 공개합니다. K3 사용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값 3과 결과값 13을 공개하고요. K4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값 4와 2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 3개의 미지수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A, B, K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밀 정보 K를 복원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패스워드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대칭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기술이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기술은 보안 강도면에서 많이 취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패스워드 인증 방식은 그 안전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칭 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또는 공개 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대칭 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돌이가 인터넷 쇼핑몰에 어떤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돌이가 자신의 어떤 비밀 정보 KA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64비트, 56비트 또는 64비트 되는 어떤 대칭 키 암호에 쓰이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갑돌이와 인터넷 쇼핑몰은 서로 간에 KA라는 키를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갔습니다. 갑돌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로그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보냅니다. 아이디를 보내면 인터넷 쇼핑몰은 임의의 난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갑돌이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그 난수값 스몰 r을 자기가 갖고 있는 KA로 암호화시켜서 대칭 키 암호 방식을 통해서 암호화시켜서 라지 r을 만든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로 보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이 암호화된 라지 r 값을 자기가 알고 있는 KA로 풀어서 복호화시켜서 이것이 자기가 두 번째 스텝에서 보냈던 스몰 r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값이 같다라면 갑돌이가 DB에 기록되어 있는 키 KA를 알고 있다는 얘기이므로 이 사람이 갑돌이가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칭 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난수 스몰 r을 하나 선택해서 갑돌이에게 보냈죠. 그것을 챌린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스몰 r을 갑돌이가 자기 자신의 대칭키로 암호화시켜서 쇼핑몰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리스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대칭키 암호 기반의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건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에는 지금 설명드린 메커니즘이 있어서 실제로 이 교통카드가 정부에서 발급한 건 정당하게 발급한 건지 아니면 위조한 교통카드인지를 확인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잠깐 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그 교통카드가 그 서울에서 만든 것과 지방에서 만든 게 호환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만든 것과 지방에서 만든 게 서로 다른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버스 단말기가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 호환이 되는 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한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대칭 키 암호에 기반한 챌린지 리스폰스형 사용자 인증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용자가 갖고 있는 대칭 키 KA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KA를 똑같이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내부 직원이 사용자의 키를 밖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그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키 암호에 기반한 챌린지 리스폰스형 사용자 인증 방식은 개인 식별이 아닌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킴이 아닌 유저 어센티케이션 사용자 인증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 키 암호 방식보다 좀 더 보안성이 강화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 개인 식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부분과 다른 것이 갑돌이가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을 할 때 갑돌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개인 키는 혼자서 갖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는 자기 개인 키 PRIA에 해당하는 공개 키만 등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난수값을 하나 선택해서 갑돌이에게 보내면 갑돌이는 그 난수값에 어떤 공개키 암호, 여기서는 RSA를 예제로 들었는데요. 공개키 암호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서명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은 갑돌이가 서명한 값 라지 R을 받게 되고요. 이 라지 R이 진짜로 갑돌이의 서명이 맞는지 갑돌이의 공개키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의 내부 관리자라 할지라도 갑돌이의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 PRIA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라 할지라도 갑돌이인 척 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그 개인 식별 방식, 아이덴티피케이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개키 개념을 이용한 개인 식별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슈노르 방식과 피아트 샤미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노르 개인 식별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는 자기 자신의 개인 키 XA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갖고 있고요. 공개키로 G의 XA승 모듈러스 P 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 이산대수 문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갑돌이가 인터넷 쇼핑몰에 로그인을 하고 싶으면 랜덤한 수 라지 R 값을 하나 선택해서 G의 R승을 하고 그것을 P로 나눈 나머지 값 W를 인터넷 쇼핑몰에 보냅니다. 그럼 쇼핑몰은 난수 2를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값을 갑돌이에게 보내면 갑돌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라지 R은 첫 단계에서 선택했던 난수 R이 되고요. XA는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가 됩니다. 2는 쇼핑몰이 전송한 난수 2가 되겠죠. 이런 수식을 만들어서 S를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로 보내면 인터넷 쇼핑몰은 다음의 방정식 G의 S승 한 값 곱하기 YA의 마이너스 2승 2승은 두 번째 스텝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보낸 난수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곱한 값이 W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정당한 사용자인 경우에 왜 W가 나오냐 하면 G의 S에 YA의 마이너스 2승을 하면 S는 R 플러스 XA의 2로 풀었을 수 있죠. 이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YA의 마이너스 2승은 다시 G의 마이너스 XA의 2승으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G의 R만 남게 되고 G의 R은 맨 첫 번째 스텝에서 보냈던 W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용자, XA를 알고 있는 사용자라면 이런 방정식을 통과하는 S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것은 W와 첫 단계에서 보냈던 W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미트먼트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스텝을 챌린지, 세 번째 스텝을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슈노르 개인 식별 방식도 물론 해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갑돌이가 난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난수를 하나 S를 선택한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과연 어떠한 챌린지 값을 보낼지 이 값을 미리 예측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갑돌이를 가장한 공격자는 나는 갑돌이다. 그리고 W 값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기가 앞서 선택한 난수 S, G의 S승 곱하기 YA의 마이너스 2승. 이때 2승은 미리 예측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G의 S승 곱하기 YA의 마이너스 2승 한 값을 P로 나눈 나머지 값 W를 계산해서 쇼핑몰에 보내놓습니다. 그럼 쇼핑몰이 챌린지 값 2를 보내게 되겠죠. 만약에 이때 이 인터넷 쇼핑몰이 보낸 이 값이 갑돌이를 가장한 공격자가 예측했던 이 값과 맞아 떨어진다라면 S를 이때 처음에 선택했던 S를 다시 리스폰스로 쇼핑몰에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수식이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상대편이 갑돌이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갑돌이가 맞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챌린지 리스폰스형 인증 방식에서는 만약에 공격자가 서버가 인터넷 쇼핑몰이 어떠한 챌린지 값을 어떠한 질문을 나한테 해올지 예측할 수만 있다라면 쉽게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값을 충분히 랜덤하게, 충분히 큰 수로 선택해서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마트 카드나 PDA 같은 소형 단말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식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트 샤미르 방식이 그 대표적인 소형 단말기용 개인식별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RSA나 어떤 이산대수 문제하고는 엘가말하고는 다르게 키를 생성을 합니다. 사용자는 키를 갖고 있는데 어떠한 키를 갖고 있냐 하면 XA가 사용자 A의 비밀 키입니다. 이 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자신의 키에 제곱을 한 값은 자기 자신의 IDA의 역수가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밀 키에 제곱을 해서 그것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IDA분의 1 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A가 먼저 자기 자신의 IDA와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난수 R 값의 제곱을 한 W를 인터넷 쇼핑몰로 보냅니다. 쇼핑몰로 보내면 쇼핑몰은 0 또는 1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자 A에게 보냅니다. 사용자 A에게 보내면 사용자 A는 자기가 처음 선택했던 난수 R 곱하기 비밀번호 XA의 이승한 값, 2는 0 아니면 1이 되죠. 이승한 값을 n으로 나눈 나머지 S를 계산해서 쇼핑몰로 보냅니다. 쇼핑몰로 보내면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족하는지를 비교해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식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피아트 샤미르 개인식별 방식은 챌린지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슈누르 방식보다 훨씬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칭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랜덤한 패스워드를 선택해야 되고 전송할 때는 시간, 로그인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같이 암호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DB에, 인터넷 쇼핑몰 DB에 보관할 때는 해쉬 함수를 써서 압축시킨 다음에 셀트값과 함께 압축시킨 다음에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밀 분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한 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 난수 챌린지 값을 보내면 갑돌이는 사용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 비밀키를 가지고 그것을 암호화시켜서 쇼핑몰로 다시 보내고 쇼핑몰은 그것을 풀어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키 암호 방식도 유사하게 난수 값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고 공개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칭 키에 기반한 방식은 사용자 인증이고 공개 키에 기반한 방식은 개인 식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암호 기술을 사용한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시지 인증과 해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